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지난해 메이플 스토리와 카트라이더로 유명한 기업이죠. 넥슨의 창업주인 고 김정주 회장의 유족들이 주식으로 상속세를 냈는데요. 정부가 오늘 그 주식을 곧 매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중국이나 사우디의 자본이 이 지분을 노릴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렇듯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 경영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중산층마저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상속세 개편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속세 문제, 잠시 후 갓잡은 경제에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내년 3월이면 미국 기준금리가 내릴 거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앞으로 국내외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 증시 열렸다에서 짚어봅니다. 12월 4일 월요일입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오늘 막 들어온 경제 뉴스를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리는 갓 잡은 경제 시간입니다. 한국경제TV의 신인규 기자, 연합인포맥스의 정지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우리 정지서 기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채 못 다뤘던 상속세 이야기 마저 하신다고요? 네, 오늘 오전에 마침 기획재정부가 넥슨그룹의 지주회사죠. NSC의 지분 29.3%를 공개 매각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올해 내내 세수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만간 넥슨 일가로부터 상속세 대신에 받았던 지분을 매각할 거다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는데요. 사실 근데 이런 상속세가 이제 대기업이나 재벌 같은 드라마 속 주인공만 겪는 문제가 아니어서 오늘 신 기자님이랑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 같이 연합 공약을 하시네요. 네네. 특집이군요. 예,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상속세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근데 넥슨 같은 경우는요, 기자님, 저한테는 소비재 같은 회사였거든요. 저희 세대 때는 카트라이더하고 메이플 스토리를 매일 복용했다라고 해야 되나? 저희도 그랬어요. 아, 그러셨군요. 이런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 그 게임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e스포츠 시장에 강국을 만드는 데도 크게 기여했고요. 그런데 지난해 2월에 김정주 회장이 별세하면서 우리나라 대표 게임 회사가 아예 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돌았잖아요. 맞습니다. 현재 넥슨의 2대 주주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 기획재정부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29.3%니까 2대 주주 되겠죠. 그러니까 오너 일가를 제외하고 넥슨그룹의 지분을 정부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민간 기업을 정부가 이렇게 많이 들고 있다? 자체가 좀 이상하죠. 그렇죠. 네, 지배 구조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지난해 갑작스럽게 김정주 회장이 타계하면서 유족들이 회사 지분을 포함해서 약 10조 원을 상속받았습니다. 헌데 넥슨처럼 기업의 최대 주주가 되는 상속은 기존 상속세율 최고 구간인 50%의 할증이 좀 더 붙어요. 그러니까 물려받은 몫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 6조 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했던 넥슨그룹 유족들은 주식으로 대신 세금을 내기로 합니다. 그 물량을 이번에 기재부가 팔기로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넥슨이야 눈독 들일 회사가 많을 것 같아요. 중국도 한국 게임 회사들에게 관심이 예전부터 많았고, 그래서 뭐 사우디도 요즘 컨텐츠 비즈니스 한다라는 소식도 들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규모가 너무 커서 팔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작년에 이 IB 업계에서는 김정주 회장 타계 이후에 글로벌 사모펀드들이 유족을 접촉했다 하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었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현재 지금 정부가 추산한 지분 가치만 4조 7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규모가 크니까 단번에 통매각에 성공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번에 취재를 좀 해보니까 정부는 일단 두어 번 정도 통매각을 시도를 해보고 만약 유찰된다면 쪼개기 매각까지 진행한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우리은행 지분을 매각한 것처럼 몇 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팔 수도 있고요. 또 사고 싶어하는 주체가 여럿이면 그들에게 희망 수량만큼 파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세금을 이렇게 물납을 한 건데 이거를 제값받고 다시 원래 세금으로 돌려받는 게 제일 관건일 것 같은데요. 그죠. 결국에는 이제 핵심은 최종 매각가겠죠. 근데 그렇죠. 이 NXC라는 비상장 회사거든요. 그래서 지분을 매각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매각 후에 NXC의 가치가 더 높아지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수 주체가 글로벌 사모펀드 같은 해외라면
정부가 국내 기업을 헐값에 팔았다 하는 비판을 마주할 수 있겠죠. 그렇겠네. 그래서 이번 정부가 지분을 매각할 때 기업과 게임 산업의 관점은 물론 또 우리나라 세제제도 전반까지 다방면에 시사하는 바가 큰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몰라보로 했던 세금을 제대로 현금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의 관건은 이거 상속세 돌려받다가 기업 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위기감이 요즘 여기저기서 부쩍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상속세가 들어서 주의를 바꾼 기업은 이미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난 2017년의 일인데요. 세계 5위 밀폐용기 업체였던 락앤락 두 분 다 기억하시죠? 예, 네. 기억납니다. 네, 당시에 락앤락은 3천억 원 수준의 상속세를 낼 재원이 없어서 홍콩계 사모펀드한테 지분을 매각하고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또 국내 인테리어 업계 1위 기업이었던 한샘도 재작년에 사모펀드 IMM 프라이빗 에쿼티에 회사를 넘기면서 기업 승계를 완전히 포기했었고요. 예. 이 광화문에 보면 때 되면 현판 바꿔다는 교보문고, 이 교보문고의 최대 주주인 교보생명도 상속세 때문에 골치 아픈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교보그룹의 창립자인 고 신용호 명예회장으로부터 가업을 이어받는 과정에서 지금의 신창재 의장을 비롯한 유족들이 1,800억 원 넘는 상속세를 넥슨처럼 주식으로 대납했거든요. 네. 후에 정부는 그 지분을 사모펀드에 매각했고요. 현재 이 사모펀드와 주주 간 분쟁을 교보생명이 수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넥슨처럼 지분율이 크진 않았기 때문에 기업의 주인이 바뀔 정도는 아니었는데 수년간 소송이 이어지다 보니까 기존의 기업 공개를 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무산되면서 사실 시장에서는 성실한 상속세 납부가 화를 불렀다 하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또 이제 최근에는 국민들이 대기업의 상속세 납부를 가장 크게 느끼는 사례가 바로 삼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금액이 워낙 컸으니까요. 네. 특히 지난달 5일에 삼성 오너일가가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2조 6천억 원어치를 처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삼성 오너일가는 이건희 선대 회장 별세 이후에 약 26조 원의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그중에 12조 원을 상속세로 내게 됐습니다. 예. 유족들은 지금 이것을 5년에 걸쳐서 분할 납부한다고 밝혔고요. 이번에 판 2조 6천억 원어치의 주식은 내년 4월 4차 분의 상속세를 내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금액이 큰 회사들이야 이제 조 단위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몇 천억 단위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제가 감히 이게 많이 내는 건지 적게 내는 건지 감이 없어요. 이걸 징벌적인 세금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닌지. 정 기자님, 대체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일단 상속세율만 따져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 맞습니다. 이 OECD 회원국들 사이에서 비교를 좀 해보면요. 명목 최고 세율이 55%인 일본 다음으로 높아요. 한데 실질 상속세율을 따지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반면 다른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상속세율은 26% 안팎 정도인데요. 심지어 OECD 회원국 중에 14곳이 상속세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네, 아예 없어요. 물론 일각에서는 이제 실효세율을 따지면 그렇게 높지 않다 하는 주장도 있는데요. 수치만 따져본다면 확실히 상대적으로는 높은 게 현실입니다. 예. 조금 자세히 보면 현행법상 상속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1억 원 이하부터 30억 원 초과까지 5단계로 설정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최소 10%에서 최고 50%까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여기에 대기업 최대 주주 등 보유한 주식은 20%가 할증되거든요. 그래서 넥슨처럼 최고 세율이 6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OECD 다른 국가들은 세수 부족하지 않나 봐요. 아니 상속세가 이렇게 우리가 제일 높다고 하니까 제가 좀 어안이 벙벙한데 그죠,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체 세수입 중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OECD 국가보다 높거나 우리나라 내부에서 높은 비중일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작년에 연간 국세 수입이 396조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상속증여세로 들어온 돈은 14조 원이 조금 넘어요. 네. 그러니까 비중으로는 4%가 채 안 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런데 최근 몇 년간에는 삼성 같은 일회성 요인으로 봐야 하는 대기업의 조 단위 상속세가 있었으니까 평균적으로는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적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세수 총액의 4%도 되지 않는 부분을 포기하고 기업들이 좀 더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감세 정책이 필요하다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네, 상속세 문제 해외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 스웨덴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인데요. 2004년에 상속세를 폐지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면서 경제가 살아난 대표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상속세를 없앤 직후부터 아이러니하게 세수가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상속세 감소분보다 법인세와 근로소득세가 크게 늘어서 그런 겁니다. 예. 이를 두고 이제 기업을 살만하게 해줬더니 일자리가 늘고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전반적인 사회 생산성이 늘어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예. 2년 전에 중소기업중앙회와 한 연구소가 가업 상속세 감면에 관련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내용을 좀 보니까 상속세율을 100% 인하해주면 국내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고 법인 세수가 약 4조 원 정도 늘 거다 하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50% 줄이면 27만 개, 100% 인하하면 54만 개 정도가 새롭게 창출될 거다 하고 내다보기도 했고요. 해외에서도 상속세를 폐지하고 오히려 그 회사 매출도 늘어나고 오히려 일자리와 법인세 수도 더 거쳤다라고 하고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니까 최근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 기업들에 대한 목소리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뭐 기업들뿐만 아니고요. 그 공시지가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사실 집 한 채 달랑 있는 중산층들도 억 단위로 상속세를 내는 경우들이 좀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상속세 완화를 아젠다로 꺼내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그리고 공매도 금지에 이은 다음 총선용 정책 카드인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최근에 또 세제 당국의 수장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부장부 장관도 네. 상속세 체제를 한번 건드릴 때가 됐다 하고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지지하면서 국회에서 만약 개편안을 내주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하고 언급했습니다. 네. 오늘 때마침 이제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 개각이 시작됐잖아요. 예. 차기 세제당국 수장으로 최상목 경제수석이 지명됐는데 새 경제팀 체제에서 세제 개편이 탄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신 기자님, 아까 정 기자님께서 집 한 채 달랑 가지고 있는 중산층이 몇 억씩 상속세를 낸다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실 온당한 것 같진 않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질지부터 좀 따져볼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집 한 채 있는 중산층이 상속세를 낸다고 하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이 상속세라는 것 자체가 부자들의 세금 1%의 세금으로 불려왔는데 그도 그럴 것이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연간 사망자 대비 상속세 내는 사람들 비중이 0.6% 수준이었습니다. 예. 1%가 안 됐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보면은 일단 사망자 수 대비 상속세 내는 분들의 비율이 6.4%까지 높아졌거든요. 크게 늘었네요. 우리나라에서 매년 한 30만 명 정도가 세상을 떠나시는데 국세청에 확인해 보니까 지난해 상속세 내신 분들이 19,000명이 넘었습니다. 상속세 내는 분들의 수도 1년 사이에 30% 정도 늘어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재산 있는 분들이 상속세 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할 것 같은데 제가 우려되는 건 아까 우리 정지석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 한 채라는 건 그 아버님이나 어머님 소유라기보다는 어떤 경우에는 가족의 그냥 주거지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물려받았는데 세금 내고 오히려 거기서 쫓겨나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 봐 걱정이 된 건데 그런데 좀 전에 말씀 주신 걸 가만히 봤더니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에 돌아가시는 분이 더 늘어난 건 아닐 것 같은데 상속세를 더 많이 냈다. 이거 부동산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확히 보셨습니다. 여기서 이 정 기자께서 먼저 말씀하신 집 한 채라는 거에 개연성이 생깁니다. 실제로 세무사분들한테 여쭤봐도 그런 사례가 꽤 있었는데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집값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경기도 과천 같은 경우는 중위가격 그러니까 집값 1등부터 제일 낮은 데까지 줄 세워서 딱 중간에 있는 집값 봤더니 16억 원을 넘기도 했죠. 이렇게 집값 뛰면서 법이 정해놓은 상속세 공제 수준보다 집값이 좀 많이 높아지는 바람에 상속세 내는 분들이 최근 많이 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맞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5년 통계를 살펴봤더니 2018년에는 상속세를 매기는 재산 가운데 건물이 차지하는 게 6조 원이 채 안 됐거든요. 예. 이게 2022년에는 20조 원이 넘어갔습니다. 쉽게 말해 건물 수가 늘어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한 채 갖고 있는 집값 자체가 뛰어서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늘어난 거군요. 맞습니다. 제가 오면서 기사 하나를 스크랩해서 봤는데요. 15억 아파트를 상속받았더니 상속세가 2억 3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게 아주 희귀한 얘기냐 시간이 지나면 희귀한 얘기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마 이 말씀하신 사례는 예를 들어서 이제 홀어머님 혼자 계셨던 집이 같이 사는 뭐 제가 어머님 모시고 있을 때 그러면 예. 안 되겠지만 어머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명의 아파트를 물려받는 상황을
가정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 기사 쓸 것 같은데 그러면은 15억 원짜리 아파트에 세금을 매기는 구간 이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과세 표준 기간이 10억 원 가까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례비 이런 것도 다 공제 대상이긴 한데 이런 거 다 공제해도 현행 세법대로라면 세금을 한 2억 원 넘게 내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15억 아파트에 상속세 2억 정도 내고 나면 그래도 일단 서민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12억이 남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상속세라는 게 이런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어떻게든 사회적 양극화를 막는다는 취지, 거기에는 부합해 보이는 면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가 오래전부터 이 상속세라는 거를 도입했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거는 영국에서 온 이 유산세라는 거, 예. 그거를 이제 관습법으로 갖고 온 건데 또 역사적으로나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우리나라가 특히 좀 이런 부분이 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광복 직후에 대한민국 상속세 최고 세율이요. 네. 90%에 아, 예전에 그랬어요. 예, 달했던 와. 때가 있었더라고요. 이 정도의 무시무시한 세율 왜 나왔냐? 이거는 배경을 봐야 되는데 예. 당시가 이제 일제강점기 끝나가지고 사회적인 혼란을 틈타서 그렇게 만들어진 재산을 정상적인 재산 형성으로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다라는 일종의 사회적 공감대가 바탕을 두고 있었을 겁니다. 네네. 쉽게 말하면은 독립운동가 자손은 가난과 싸우고 있는데 친일파의 자손은 부유한 게 옳은가 이런 문제가 있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난 지금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측면도 있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부자란 또 중산층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요. 부자란 어떤 것인가? 이게 무슨 의미시죠? 2023년 11월 기준으로요. 예.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더 잘 아시겠지만 12억 원이 넘습니다. 예. 평균 가격이요. 상속세 과세 표준 구간 넘어선 상태입니다. 아, 어찌 보면 서민들이 모두 부자인 것처럼 과표가 잡힌 거네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명의로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함께 살던 어느 분께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네. 그분은 상속세를 내고 난 다음에 같은 지역에서 같은 수준으로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볼 때라는 네네. 거죠.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이 앞서 말씀드린 경우가 지금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서울에서 12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서울시 통계 보면요. 서울의 아파트 호수가 177만 호가 넘어요. 예. 그러면은 평균 치면은 적어도 100만 건은 아니더라도 그거에 육박하는 분들이 해당되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라서 그렇네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어렵게 말하자면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가 근로소득의 증가율보다 부동산 가치 증가율이 현저하게 높은 사회가 됐기 때문에 예. 상속세가 이슈가 된 것일 텐데 그래서 지금의 상속세라는 거는 어쩌면 부작용이라는 거를 조금 잘 들여봐야 되는 제도가 된 건 아닐까 고민하는 목소리도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넥슨과 같은 큰 회사의 상속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 사이에서의 상속세 문제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국회에서 상속세 개편의 논의가 좀 나오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보통 상속세 개편, 보통 상속세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을 텐데 이런 논의들은 현재 여당 쪽에서 원래 자주 내놓는 안건들이에요. 예. 근데 최근에 야당 쪽에서도 상속세를 좀 현실에 맞게 손봐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현행 법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바꿔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쉽게 말하면 유산을 물려주는 분의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 매기지 말고 유산을 나눠서 받는 자녀들이 각각 얼마나 받는지를 기준으로 세금 매기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유산을 물려받는 분들이 많을수록 아까 말씀하신 과표 구간이라는 게 좀 낮아져서 예. 세금 덜 내도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납세자의 부담도 좀 덜 수입지 않겠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버님이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 한 사람에게 물려받았을 때랑 아버님이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 5명에게 물려받았을 때 똑같이 아버님 기준으로는 100억으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유산 아까 뭐라고 하셨죠? 취득세라고요? 예, 맞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아들이 5명이니까 어떻게 보면 20억씩 과표 잡아가지고 세금을 좀 덜어주자 그런 얘기네요. 큰 틀에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 약간 또 볼 게 다르긴 있지만 하지만 예. 어찌 보면 상속세 이야기 저는 두 분 얘기 다 듣고 나니까 이게 쉽게 결론이 내긴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오늘 이슈 준비하면서 저도 좀 궁금해서 세무업계 분들 얘기 좀 많이 듣고 왔는데 만약에 상속세 개편 논의라는 게 납세자 부담을 좀 줄여주자 이렇게 한다면은 뭐 지금
세금을 취득세로 바꾸자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 예. 단기적으로는 과세 표준 구간만 현실화해도 괜찮은 방안이 될 수 있답니다. 네. 이 현행 상속세 체계나 세금을 안 매기는 일괄공제 구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구간들이 사실은 1990년대에서 크게 안 바뀌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비해서 우리나라가 잘 사라지다 보니까 자산 가치가 늘면서 집 한 채도 상속세를 내야 되는 시대가 된 게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에요. 네. 그래서 세금을 안 물리는 구간 자체를 집값 오른 거에 맞춰서 좀 높여주면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고요. 근데 이거 이렇게 말로 쉽게 할 수 있는 거 왜 못하고 있느냐 왜 시간 걸리냐라고 한다면 이게 결국은 한 나라의 조세의 철학과 연결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규모가 많이 커졌잖아요. 그러면서 특정 지역에서 집값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그 부분에도 세금을 걷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사실 정부 안에서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진짜 부자를 대상으로 한 부의 재분배 이게 사실 상속세의 취지인데 이 상속세의 취지를 봤을 때 정부가 현재 상황에서 진짜 부자를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이 문제가 뭐 쉽게 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정치형으로만 소비가 되면 안 될 경제 문제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안건들이 다 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중에서 혹시 좀 상속세 내신 분 있으세요? 제가 이 문제를 열심히 바라본 건 네. 처음 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네요. 그동안에는 그렇구나. 상속세를 그렇게 예. 그래서 오늘따라 이렇게 취재를 열심히들 하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이 상태로 그대로 됐다가는 부동산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언젠가. 미리 한번 네. 그렇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오늘 상속세 제대로 한번 두 분 덕분에 특집으로 배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지서 기자,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주식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증시 열렸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이선엽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저도 언제 이사님 한번 뵙나 했는데 이렇게 방송 됐지. 덕분에 뵙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부터 볼까요? 예, 양대 시장 모두 올라서 끝나긴 했습니다만 코스닥과 코스피의 온도는 조금 달랐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을 말씀드리면 오늘 9.94포인트 오른 2,514.95포인트로 올랐는데요. 특히 오늘 그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하고 기관 매수가 굉장히 컸는데요. 외국인이 2,592억 정도 샀고 기관도 1,711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1.28포인트 올라서 사실상 강보합세에 마감이 됐고 828.52포인트로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는 다소 조금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 이 시장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코스피와는 다르게 외국인이 218억을 팔았고 기관도 1,700억 이상 팔므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관은 각각 시장에 대해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전체적으로 시장 모습만 놓고 본다라면 대형주들이 고르게 오르긴 했지만 네. 그럼 뭐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개별 종목의 중심들이 좀 많이 올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종합 주가 지수를 바라봤을 때 물론 지난 2, 3년의 이례적인 상승을 똑같이 바라볼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요즘은 행보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정말 폭등했던 주식 시장 때 개인 투자 자금이 엄청나게 증시로 밀려 들어왔잖아요. 예. 그 자금이 아직 증시에 다 떠나지는 못하고 체류하고 있는 과정에서 내가 산 종목은 묵직하게 아니면 조금 떨어져서 움직이지도 않는데 요즘 뭐 좋다며 이런 소문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테마성 이슈들에 따라서 주가가 막 변동하는 것 같습니다. 마침 저희도 지난주에 정치 테마주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요즘 테마주 움직임이 정말 노골적으로 많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오늘도 그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극심한 변동성, 즉 지수에 비해서 테마들이 그냥 창궐했다 이런 표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내년 시장에 대해서 또 경제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보니까 투자자들 분들께서 뭔가 장기적으로 내가 길게 끌고 나가겠다 또는 뭔가 종목에 대해서도 뭔가 장기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내년에도 일단 선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선거 관련 이슈 그래서 뭐 같은 학교를 나온다든가 뭐 사진 한번 찍는다든가 예. 이런 식의 오르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또 시장에서 지금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는 게
게 사실입니다. 뭔가요? 대표적인 게 AI 관련주인데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 AI를 제대로 하는 나라는 사실 미국에 있는 빅테크 몇 개 기업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AI 관련 테마도 여전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오늘은 좀 많이 내렸지만 결국 AI가 되면 이 AI가 두뇌이니 이 두뇌를 바탕으로 한 로봇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얘기들도 많이 있고 예. 그러면 이제 또 AI라는 게 꼭 거대 컴퓨터에서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쓰는 휴대폰 또는 우리가 쓰는 노트북에서도 이걸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걸 이제 보통 온 디바이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거대한 AI는 아니지만 뭔가 우리가 생활에서 쓸 수 있는 AI는 결국에는 우리가 들고 다니는 뭐 휴대폰이나 노트북에서 될 거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 이랬던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오늘 같은 경우는 토큰형 증권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까지 합쳐지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은 연말을 앞두고 나서 거의 뭐 테마주의 어떤 시대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저도 주변에서 이런저런 테마 괜찮다고 추천을 해주시던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잘 모르는 용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증권형 토큰 테마도 요즘 이슈인가 보죠? 맞습니다. 그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실물 자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림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예. 이런 것들을 쪼개서 토큰 형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토큰이라는 게 블록체인 기술 예.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가상자산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통해서 이걸 소유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뭐 그림이 하나 있다. 근데 이게 너무 비싸니까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그림을 조각조각 해가지고 하나씩 파는 건데 네. 그 우리가 이제 소유하게 되는 건 그림에 대한 소유이기도 하지만 네. 소유의 형태는 가산자산 형태로 되는 이런 것들이고 이와 관련해서 아마 정부 쪽에서도 결국 이런 관련된 거래소를 내년에 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아무래도 시장이 임박하다 보니 관련 기업들이 오늘 뭐 그래서 서울 옥션부터 시작을 해서 관련 기업들이 많이 움직인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내에 많은 유동자금은 이제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 아직 방향을 못 찾다 보니까 좋은 소재가 있는 이런 호재성 테마를 바탕으로 많은 쏠림 현상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데 우리 증시에서는 또 외국인의 어떤 흐름이라고 할까 이게 또 중요한 변수잖아요. 네. 요즘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를 바라보는 눈이 어때요?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오.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10월 말 이후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서 외국인들 매수는 연일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면 동반해서 우리나라의 환율 즉 원화가 달러에 대해서 강세를 띠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선 한국 주식 즉 시장을 샀을 경우에 환차익을 노릴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환차익에 대한 기대가 일단 첫 번째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일고 있는 미국의 그 AI 관련 투자 열풍은 결국 반도체하고 연결이 됩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수출입 동향을 보면 반도체가 2달 연속 수출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네.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부분들도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예. 그동안 뭐 너무 많이 우리나라 시장을 비워놨기 때문에 채우고 있는 부분들도 작용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큰 시장 또는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가지고 계신 종목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한국 산업은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하나요? 아니면 좀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을 거라고 전망하나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되는 게 예. 결국 미국이 그 공급망과 관련해서 사실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을 할 때 사실 이렇게 구축하게 될 때 그 공급망과 관련된 뭔가 제대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국가가 네.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이런 정도인데요. 이번에 아시겠지만 IRA란 법을 통해서 중국을 배제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공급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수혜가 될 건데 거기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을 배제시켰다라고 보여지는 거니까 예. 뭐 품목별로는 다르겠지만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뭐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관련된 예. 배터리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는요. 1970년대 기준 미국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30%에 달했는데 네. 현재는 11%까지 떨어져 있어요. 예. 그만큼 미국은 지난 3, 40년간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별로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과정 속에서 미국이 이제 자국 내에 뭔가를 세우려고 하니까 사실은 이런 기반 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한국이 굉장히 충실히 해주고 있고 또 여기에 우리나라 말고도 인도와 일본이 역할을 해주면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 보셨겠지만 최근에 일본이나 인도 증시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같이 연관돼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증시에 외국인들이 관심을 둘 이유가 진짜 충분한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밸류체인 그러니까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빈자리를 누군가 채워야 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이 한국이 될 것 같아 보이긴 해요. 근데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 내년에 이제 미국은 큰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이 두 대통령 후보가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방향성이 전혀 달라요. 맞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투자자는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할 땐 어느 타이밍에 어떤 걸 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우선 그 양 후보 지금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후보 또는 현재 대통령이시죠. 공화당에서는 잘하면 이제 트럼프라는 분이 되실 것 같은데 네. 현재 이분들의 공통 분모가 있고 서로 다르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 분모는 인프라 투자라든가 예. AI와 관련해서는 예. 사실상 양 후보가 큰 이견이 없는 거로 판단됩니다. 예. 반면에 잘 아시다시피 신재생 에너지 관련 예. 전기차 관련해서는 서로 간이 이견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내년 시장에서 어떤 후보가 더 우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서로 상반되어 있는 이런 관련 기업이나 업종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변동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시장에서는 후보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있었던 이 신재생이나 전기차 관련한 산업과 관련해서는 결국 바꾸지 못할 것이다라는 게 일정 부분 대세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게 IRA란 법 자체가 예. 사실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양당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바꾸기 쉽지 않다는 부분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재밌게도 이 IRA와 관련된 수혜를 보는 지역 자체가 네. 사실 트럼프의 그 비교 우위에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남부 지역이 맞습니다. 많더라고요. 그럼 그쪽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어떤 산업들이 될 수 있는 건데 그걸 과연 이렇게 바꿀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현 상황에서 미국이 또다시 전기차라든가 이런 산업과 관련해서 뭔가 투자를 늦추게 된다라면 사실상 중국한테 생각보다 경쟁력을 뺏길 수 있는 그런 예.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이미 시장은 열리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미국도 더 많은 경쟁력을 갖춰야 될 거고 그렇게 놓고 본다라면 트럼프로 인해서 일부 장애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큰 틀에서 이런 산업의 변화가 바뀔 거다라고 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사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국내도 AI를 비롯해서 2차 전지, 증권형 토큰 등 미래 신산업들이 이슈고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라든가 이런 신산업 부분을 육성해야 된다는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네요. 예. 이번에는 금리 부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는 총재가 늘 말하는 거지만 한국의 정책 금리의 기조는 미국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죠. 미국 증시를 움직이는 그 많은 요소 중에 역시 금리도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미국의 금리 기조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전망할까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언제쯤 금리 미국 연준이 낮출 거다 이런 전망이 언제로 보는가요? 이번 주 들어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가장 빠르게 금리 인하하는 건 5월이지 않겠느냐. 5월이요. 그리고 한 1년 정도에 걸쳐서 1%포인트 정도 내리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예. 일주일 전부터 5월이 아니라 3월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현재 1%가 아니라 1.25% 내리는 걸로 시장의 전망이 급격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전망이 이렇게 급격히 일주일 만에 바뀐 이유가 있나요?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에 대한 어떤 전망들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애틀란타 연방은행에서 나오는 GDP 나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 GDP를 추정해 보는 건데요. 이게 최근에 얼마나 재미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냐면 애틀란타 은행에서 보는 4분기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11월 22일만 하더라도 2.1%였었어요. 예. 그런데 11월 30날, 네. 11월 30날 1.8%로 바뀌더니 음. 그 다음 날 11월 1일, 즉 예. 주말이었죠. 이때 1.2까지 내려왔습니다. 아니 무슨 이런 성장률 전망을 하루에 바뀔 정도로 예. 그만큼 지금 미국의 성장이 생각보다 급격하게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우선적인 건데 예.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미국의 성장률이 둔화되느냐? 예. 현재 최근에 파월 의장이나 여러 연준 위원들의 말을 빌어보면 예. 지금까지 올렸던 금리 인상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예.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1차적인 건 이게 원인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 빌 에커먼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또 연준 위원들 중에서 크리스토퍼 월러라는 분, 매파적인 분이 있는데 예. 이분이 발언한 걸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실질 금리가 너무 높다라는 것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우리가 알고는 그 소비자 물가지수 네. 물가가 우리가 예전에 뭐 8, 9%에서 지금 3% 초반까지 내려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에 따라서 금리도 내려와야 정상인데 예. 자 지금 미국에서 보니까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3%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데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5.5까지 너무 높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국민들이 느끼는 실질 금리가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요 물가가 내려온 만큼은 일정 부분 내려와 줘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예. 제가 볼 때도 맞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 물가가 내려오면 내려온 만큼 금리도 일정 부분은 궤를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최근에 미국은 아직까지도 금리를 올리는 추세였다 보니 요곡은 가장 간극이 발생을 했고 요 간극이 지속되면 미국에서 큰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예.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기 얘기로 드는 게 뭐냐면 3분기 기준으로 보면 미국 은행들의 채권 들고 있어서 난 손실, 즉 실현되지 않는 손실을 미실현 손실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6,930억 달러 정도 되나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2% 정도 늘어서 정말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물가가 이렇게 내려온 상황에서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투자도 밀릴 거고 금리가 높으면 사람이 차도 못 사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소비에서도 경제를 잘못하면 경제가 둔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경제가 부러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우려들까지 있으면서 즉 앞서 말씀드린 금리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내려온 만큼 예. 일정 수준 현재 있는 금리도 현실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돌면서 전체적으로 올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생각보다 크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금리 인하 기조가 있어서 그런지 요즘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 시세도 국제적으로 좀 한풀 꺾인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금값하고 비트코인, 오랜만에 비트코인 얘기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예. 급등했더라고요. 이게 관계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최근에 금값 같은 거 오르는 것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이나 인도 이런 국가들이 사는 영향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예. 아무래도 미국이 향후에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냥 우리 표현으로 보면 달러 약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금리를 내릴 거에 대한 기대를 품고 금값이 올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예. 또 비트코인도 이와 연관돼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주 옛날에 비해서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금값이 최고가인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이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정말 달러 가치가 옛날만큼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들도 예. 차라리 이러면 달러를 들고 있는 것보다는 실물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일 거고 예. 또 하나는 금일 거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관련한 산업들이 좀 호황을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두 가지 큰 힘이 미국 증시를 움직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하나는 굉장히 예상보다 빠르게 꺼져가고 있는 실물 경기 악화의 추세와 그거를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하 속도의 가속화 이 두 가지인데 이런 실물 경제는 꺼져가는데 어찌 보면 그 종합주가지수의 호재가 될 수 있는 금리 인하가 같이 일어난다. 그럼 두 호재와 악재 중에선 시장이 어느 게 더 반응이 될까요? 원래 금리 인하가 이전에는 시장에 호재가 됐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오. 잘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가 추세적으로 이루어지면 추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금리를 내려서 거의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질 것 같으니 거의 제로 수준까지 내리는 걸 추세적인 금리 인하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실물 경제도 경기 침체로 가고 또 주식 시장도 사실상 생명력을 다하면서 꺾이는 게 일반적이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시장은 이전과 다른 금리 인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있는 인하를 보통 우리는 보험적 금리 인하, 인슈어런스 컷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 이건 뭐냐면 추세적인 금리 인하, 즉 현재 있는 5%에 달하는 금리를 1%까지 내리는 게 아니라 예. 한 두세 번 정도, 많으면 한 네다섯 번 정도 내려서 그렇게 내린다고 해도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 거잖아요. 예전에 비하면 예, 그렇죠. 그래서 경기가 혹시 잘못될 거에 대한 대비해서 보험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다음에 사실은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 일정 부분 높은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하는 걸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사례가 이전에도 한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1995년에도 있었고 예. 2019년도에도 있었는데요. 네. 1995년에 금리를 세 번 정도 분기 한 번씩 이렇게 내렸었고요. 2019년에도 보험적 금리 인하라고 해서 세 번의 금리 인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양시장, 그러니까 2095년도도 그랬고 2019년도도 그랬고 시장은 이렇게 금리를 내렸었을 때 추세적 금리 인하할 때는 지수가 폭락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렇게 보험적 금리 인상을 할 때는 인하를 할 때는 대체적으로 한 30%에 가까운 시장이 급등했던 사례가 이야. 양시장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는 뭔가 추세적으로 경기가 정말 급하게 완전히 식어 내려가서 침체로 가는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건 아니고 현 수준에서 경기가 이렇게 식곤이 있지만 둔화 또는 혹시 얕은 침체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고 또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 둔화도 중요하지만 물가가 재발하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무작정 금리를 내릴 수만은 없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사례가 이전에 95년도 또는 2019년도에 있었던 보험적 금리 인하 사례와 비슷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정도 금리 인하가 된다라면 오히려 지수에 부정적이기보다는 그렇죠?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일부 완화가 될 것이니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게 현재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같은 금리 인하라도 그 금리 인하의 세부 내용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흐름이 다른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험적 금리 인하의 성격으로 오히려 과거의 추세를 봤었을 땐 주가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이 달러가 이렇게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되면 그동안 신흥국의 물가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던 게 이제 고 달러 그러니까 강달러 기조였는데 맞습니다. 네. 이 신흥국의 물가도 좀 잡혀서 우리나라는 또 이 신흥국에 수출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기여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세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요. 사실 뭐 신흥국 자체도 좋아질 수 있겠지만 최근에 중국이라는 국가가 경기 부양책을 굉장히 강하게 씁니다. 예.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이 그동안 경기 부양책을 사실은 더 많이 써야 되는데 뭐 최근에 아시겠지만 신흥국 경기가 좋으려면 중국 경기가 동반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 경기 부양책을 더 강하게 쓰고 싶어도 못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중 간의 금리 차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고 예. 중국은 물가 하락인 디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었는데 예. 양국의 금리 차가 커지다 보니까 이 당시에 중국이 만약에 경기 부양책을 쓰게 되면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는 미진하고 오히려 자금이 해외로 이탈하는 예. 이런 모습이 되면서 중국이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경기 부양책을 못 썼었는데요. 이것처럼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의 금리가 많이 내려오고 달러가 약해지면 그만큼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더 강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중국이 올 연말 또는 내년에 생각보다 강한 경기 부양책을 쓰게 되면 이게 신흥국 경기에도 온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수출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긍정적인 것만 얘기해 주시지 마시고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 이런 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짧게 한 말씀만 부탁드리면. 지난해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항상 시장이 올 때는 뭐냐면 시장의 기대와 연준이 실제 움직이는 게 많이 달랐을 때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 정도밖에 금리 안 올릴 거야 했는데 더 많은 금리를 하면서 시장이 큰 조정을 받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너무 과도한 것 같습니다. 연준이 분명히 제가 볼 땐 보험적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예. 시장이 보는 것만큼은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간격이 좁아질 때 분명히 시장의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12월 그 FOMC를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연준이 분명히 우리한테 힌트는 주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그로 인해서 시장이 그 실망으로 인해서 쉬어갈 가능성 이런 걸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선엽 이사님, 예전 제 지도 교수님이 생각났어요. 뭐 여쭤보면 다 대답해 주는. 네네. 네, 오늘 뭐 질문도 몇 개 없었는데 그냥 제가 무차별 여쭤봤는데 전부 다 아주 소상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의 숨은 고수 이선엽 이사였습니다. 이제 숨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다 알려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듣고 계신 곡은 포맨의 살다가 한 번쯤이라는 노래입니다. 뭐 아까 우리 기자님들하고 헤어지면서 인사 나눌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살다가 상속세 한번 내봤으면 하는 농담한 적이 있어서 선곡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